안녕하십니까. 셰프 팩토리의 강민구입니다. 일식 위생 안전관리 핵심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식 위생 안전 핵심 문제는 일식뿐만이 아니고 한식, 양식, 복어, 중식 조리 기능사하고 조리사 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모두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른 과목을 함께 보시고 다른 과목을 준비하시는 분도 일식 문제를 함께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부패 원인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을 물어봤어요. 예, 미생물의 그 3대 생장 조건은 수분, 온도, 영양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에 해당하는 습도가 현재 답에 그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1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제 습도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일 뿐이죠. 예, 공기 중에서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균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미호기성 균이 있고 가능한 한 없으면 좋아하는 통성, 현기성이 있고 아예 있으면 산소가 있으면 살지 못하는 편성 또는 절대 현기성이 있다. 냄새는 사실상 영향이 없죠. 해충은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매개해서 그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해충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푸른 곰팡이류에 속하는 미생물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페니실리엄 속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푸사리움 속은 붉은 곰팡이, 겨울철에 주로 활동을 해요. 리주푸스 속은 누룩곰팡이나 검정곰팡이, 이건 주로 여름철에 많이 작동을 합니다. 아스퍼질러스 속은 아스퍼질러스 속이 누룩곰팡이나 검정곰팡이죠. 여름철에 주로 활동하는. 그리고 리주푸스 속은 거미줄곰팡이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뮤코 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털곰팡이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품의 조리 중 천연색소의 변색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예, 이거는 갈변 요일을 묻는 질문이에요. 갈변에 영향을 누가 주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효소적 갈변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효소가 작동하는데 산소가 필요하죠. 그리고 금속 중에서 구리나 주석이나 철, 얘들은 또 산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질소하고 또 그 이산화탄소, 얘는 오히려 색을 안정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이 문제하고는 거꾸로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품의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주부는 찬물에 담거나 냉장시킨다. 맞는 말이죠. 예. 한 번 해동한 어육류는 다시 냉동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동한 어육류는 다시는 냉동시키면 안 됩니다. 건어물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맞는 말이죠. 특히 이제 그늘진 곳에. 달걀은 깨끗이 씻어 냉장 보관하면 안 돼요. 이러면은 난각에 있는 젤라틴 성분이 물에 녹아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호막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달걀이 바로 부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중에서 그 위생적으로 파는 달걀 중에서 세척하는 달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5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냉장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자가소화의 지연 및 억제, 맞는 말이죠. 이건 효소가 냉장고에 들어가면 효소가
활동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숙성시킨다라는 말을 하는 게 자가소화잖아요. 근데 효소가 그 냉장고에서는 활동을 못하니까 지연 및 억제시키죠. 예, 유해 미생물의 사멸,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냉장 가지고는 냉동도 미생물을 사멸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물며 냉장은 사멸시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죠. 세균, 곰팡이 등의 증식을 억제하는 게 맞습니다. 증식을 억제하는 거지 사멸시키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품의 장기 보존에 대한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어요. 가열조리, 예, 이게 답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가열 100도 이상 막 기름에서는 180도 막 이렇게 조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장기간 보존할 것 같지만 천만에 맞습니다. 왜냐? 조리한 음식 한여름철에 이거 튀긴 음식도 바깥에 내놓으면 한 2, 3일이면 다 부패해버리죠. 부패 또는 변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열조리만으로는 장기 보존이 안 된다. 소금에 절이는 걸 우리가 이걸 염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건조시키는 것, 북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설탕 절임, 발효식품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매실이라든지 이런 거 설탕에 절이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꿀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잰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음식 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산에 그 피클 같은 거, 이거 산에 절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훈연, 오리 같은 거, 훈연시킬 때, 훈연이 그게 참나무, 연기 쪼여가지고 무슨 보관시킬 수 있으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참나무에서, 불완전 연소되면서 나는 그 연기 성분, 그게, 세균을 죽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레토르트 식품과 거리가 먼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레토르트 식품은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지금 현재 폭발적으로 판매가 증가되고 있는 간편식품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음식물을 파우치에 넣고 난 뒤에 파우치째 고압소돼서 100도 이상 습열 살균하는 방법이 좀 특이하죠. 예. 그런데 얘는 2년이면 우리나라 법상 가장 오랜 그 기간, 보존 기간 중에 하나죠. 2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지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장기 보존 대책입니다. 위층은 폴리에스테르 필름으로 수분을 차단하고, 중층은 알루미늄 포일로 빛을 차단하고, 내층은 유연한 소재의 파우치를 사용을 해서 보관, 그러니까 음식물을 경납하기 수월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보면 바로 통조림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유연성 있는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을 하지 통조림처럼 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파우치 안에 음식물을 넣어서 고압솥해서 살균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압솥 파우치 플라스틱 필름은 해당이 되는 거고 통조림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8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손에 화농성 상처가 난 경우에 조리를 엄격히 제한하는 원인이 되는 식중독 원인균이 뭐냐라고 물어봤죠. 예, 황색 포도상 구균입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은 손에 상처가 났을 때 장갑을 끼고도 조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모르가니라는 균은 처음 봤죠? 예, 요거는 모르가넬라 모르가니라고 하는 균으로 요게 알레르기성 균이에요. 그냥 암기 정도는 아니라도 들었다. 시험 볼 때까지는 이런 모르가니라고 하는
이름도 독특하잖아요. 뭘 보러 갔니? 라는 그런 형태의 이름인데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9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장염 피부료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이 장염 피부료는 여름철에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 식중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60도씨 이상 가열 조리하여 섭취한다. 맞는 말이에요. 60도씨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시키면 다 죽어요. 어패류를 생식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저온 저장하여 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이게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긴 한데 이 비브리오는 이게 저온성 균은 아닌데 저온에서도 살아요. 냉장고에서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상온에서 저장할 때는 소금을 좀 푼다. 소금물에서도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 4번은 답이 안 됩니다. 예. 균이 소금물에서 살기가 쉽지 않은데 얘는 바닥고기를 중심해서 오염되는 거기 때문에 바닷물에서도 삽니다. 소금물 10% 정도 되는 심할 경우는 바닷물이 한 3% 정도 되는 거거든요. 염도가. 그런데 한 10% 정도에서도 얘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내인성 자연독으로 인한 식중독 원인 맞는 것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예, 이거는 테트로도톡신, 보거, 동물성 자연독이죠. 예, 보툴리눔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내인성이 뭐냐를 먼저 체크를 좀 하면 내인성은 식품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독이에요. 외인성은 식품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묻어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툴리눔은 세균인데 당연히 외인성이죠. 예, 통조림 쪽에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아플라톡신은 역시 외인성이에요. 곰팡이. 예를 들어서 뭐 땅콩이라든지 이런데 묻어 들어와서 생기는 거죠. 엔테로톡신은 황색 포도상 구균이 대사를 하면서 분출한 독소예요. 테트로도톡신 같은 경우는 보거 자체에 보거의 예를 들어서 뭐 내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데 포함된 독이거든요. 엔테로톡신은 황색 포도상균이 산출한 독이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외인성이고 얘는 내인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우리는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밀폐된 포장식품을 먹고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면 어떤 균에 감염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밀폐된 포장식품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절대 현기성, 즉 편성 현기성 세균을 묻는 질문이에요. 얘는 통조림에 이제 가장 흔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넘을 물어보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살모넬라, 대장균, 아리조나균 다 편성 현기성이에요. 현기는 현기인데 산소가 있어도 살아가요. 얘는 산소가 있으면 죽어요. 예,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버섯의 내인성 식중독 성분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버섯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은 에르고톡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답에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아마니타톡신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주 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거보다는 에르고톡신을 주로 체크를 하고 계세요. 예, 아트로피는 미치광이 풀, 엔테로톡신은 황색포도상 구균, 테트로도톡신은 보거에서 생기는 거다. 예. 그래서 엔테로톡신은 외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차이가 있죠. 내인성 문제를 지금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치사율이 가장 높은 독소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 치사율이 높은 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테트로도톡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보거, 그죠? 그래서 보거 조리기능사를 따로 뽑는 거예요. 일반 조리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보거 조리는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보거에서 나오는 이 테트로도톡신이 워낙 맹독성인데다가 치사율이 많을 때는 60%까지 도달해요. 그러니까 여기 감염됐다. 그럼 10명 중에 6명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테로톡신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걸리는 식중독 중에 하나거든요. 황색포도당 구균이. 근데 치사율은 아주 낮아요. 0.3 내지 1%. 1%가 안 돼요. 삭시톡신은 요거는 심할 때는 한 20%까지 올라가요. 물론 뭐 그 정도는 아주 심할 때지만 1 내지 2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베네루핀이 이게 위험합니다. 베네루핀은 45 내지 한 50% 정도까지 될 수 있어요. 아주 맹독성입니다. 베네루핀이 모시족에 뭐 이런 데서 생기는 거죠. 예, 삭시톡신은 섭 쪽에 이런 데서 생기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엔테로톡신은 어디에서 생기죠? 예, 난류, 조류, 육류 이런 데서 생기는 거죠. 예,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3대 식중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어요. 예, 이거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다.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이 세 가지가 3대 식중독에 포함되고요. 노로바이러스는 실제 그 바이러스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바이러스가 식중독이 막 횡행하질 않아요. 그런데 노로바이러스는 꽤 횡행해요. 더더군다나 겨울철에도 이거는 막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여 치료하는 식중독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 것은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저 강사가 일부러 넣은 거예요.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닌데 알고는 있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넣은 거니까요. 모르가넬리 모르가니가 바로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초래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염 비브리오는 걸렸을 때 경구가 입으로 마시는 거죠. 예, 정맥으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거고요. 설사가 심하거나 혈액오염이 있을 때는 항생제 투여를 하는 거예요. 살모넬라는 장에 감염됐을 때는 수액이나 전해질을 보충하고, 균혈증이 생겼을 때는 항생제를 투입하고, 농양이 생겼을 때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외과적으로 째서 배출시키는 거죠. 황색포도상구균은 병증일 때는 항생제나 손상 조직을 치료하는 거로, 중증일 때는 수술해야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감자 부위 중에서 섭취 가능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심하게 갈변된 곳 먹을 수 있어요. 뭐 기분 나쁠 뿐이지 먹을 수 있습니다. 싹이 예쁘게 났어요. 예쁘게 났다고 싹이 아닌 건 아니죠. 예, 싹이 있으면 솔라닌이 있어주세요. 푸른색을 띠는 곳 역시 솔라닌이 있을 수 있죠. 변패된 곳 셉신이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콜리네스터레이스의 작용을 억제하여 마비 등 신경독성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콜리네스터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신경세포, 우리 그러니까 인체 내에 신경세포가 있는데 거기에 콜린에스터레이스라고 하는 효소예요. 이 효소 작용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뭐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신경 신호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좀 마비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그 작용을 마비시키는 독성을 나타내는 이게 농약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유기인재인 파라티온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프로폭설, 프로폭설은 이제 카바마이트계로 인체 독성이 강하지 않아요. DDT는 고엽제, 그 염속에 살충제인데 고엽제 성분이에요. 현재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BHC 이것도 역시 염속에 살충제인데 잔류기간이 너무 길어요. 이게 이제 독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잔류기간이 너무 길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지된 거예요. DDT나 BHC 다 염속에 살충제인데 모두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프로폭설은 이제 이런 이 파라티온이라든지 이 염소계나 그 유기인계 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카바마이트계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체 독성이 좀 약합니다. 이제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1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품 첨가물로 허가된 표백제가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예, 이거의 답은 롱갈리트가 되겠습니다. 롱갈리트는 금지되어 있어요. 이게 표백제는 표백제예요. 이 지금 네 가지가 다 표백제예요. 다 표백제긴 한데 이제 롱갈리트는 사용이 금지된 표백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이 표백제 기능을 하는 것은 살균제 기능도 해요. 여기 보세요.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 우리가 상처 났을 때 막 거품이 막 바글바글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과산화수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백제는 대부분 살균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더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죠?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왔지만 차염소산 소듐, 차염소산 나트륨 뭐죠? 우리가 락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차염소산 나트륨이거든요. 강력한 표백제 및 그 소독제예요. 그렇죠? 이 표백제 기능을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소독제 기능을 함께 한다. 라고 참고로 알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현장에서 이게 뭐 시험을 떠나서 현장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용이 금지된 식품 첨가물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메모를 좀 해왔거든요. 막 불러드릴 테니까 이제 필요하면 그 동영상을 잠시 중단시키고 메모를 하세요. 착색제로는 단무지에 쓰는 노란색 아우라민, 그 다음에 색종이 발광 그 노란색을 쓰는 로다민, 그 다음에 이제 표백제로는 지금 얘기한 롱갈리트, 형광증백제, 그리고 감미료, 설탕 대신 쓰는 거죠. 에틸렌 그리콜, 둘신, 아이트로아닐린, 페릴라틴, 시클라메이트, 그리고 이제 보존용, 이게 이제 그 방부제죠. 예, 붕산, 포르말데히드가 어디다 쓰는 거죠? 우리가 그 표본 할 때 쓰는 거예요. 표본. 예를 들어서 식물 채집, 동물 채집 같은 거 할 때 매미 같은 거 그 병에다 넣어놓고 거기다가 포르말데히드를 부어놓는 거죠. 예, 승홍은 쓰긴 써요. 근데 보존용으로 안 쓰는 거죠. 한 1000분의 1 정도 희석시켜서 소독, 손 같은데 닦고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강력한 거예요. 예, 불소화합물, 불소를 많이 쓰면 반상치가 생기죠. 예, 그런 것들이 보존료로서는 현재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19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곰팡이 속에 속하지 않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봐서요. 예, 일단 답은 4번 클로스트리엄 속에 얘는 세균이에요. 곰팡이 아니고 박테리아예요. 리조프스 속은 거미줄 곰팡이, 아스퍼질러스 속은 누룩곰팡이나 검정곰팡이, 페니실리엄 속은 푸른 곰팡이, 다 곰팡이류죠. 예, 20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그 병원체가 바이러스인 것을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게 다 인수공통 감염병이에요. 인수공통이라는 건 뭐죠? 사람과 짐승이 한꺼번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인 것을 지금 물어본 거니까 탄저나 결핵이나 페스트는 세균, 박테리아예요. 광견병은 바이러스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탄저는 소나 양 이런 데서 걸리는 거예요. 결핵은 소, 특히 젖, 그 우유 있죠, 우유. 그리고 페스트는 쥐. 이제 쥐에서 걸리는 건 대부분 또 벼룩에서 걸려요. 왜냐하면은 벼룩이
쥐에 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진 않았는데 살모넬라라고 하는 그 식중독 있죠? 걔가 소나 돼지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 돼지고기를 잘못 먹으면 살모넬라 바로 걸리는 거예요. 뭐 그 패티 있잖아요. 그 햄버거 같은 거. 그 돼지고기로 만드니까 잘못하면 살모넬라 걸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번 문제 그거 들어가서 저 끝나고 2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각 기생충이 중간 숫자로 연결이 잘못된 것이 뭐냐고 물어봤네요. 예, 광절, 열두조충. 얘는 간촌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쇠고기 잘못된 거예요. 얘는 제1 중간 숙주가 물벼룩이고 제2 중간 숙주가 반담수모, 연어, 송어예요. 간흡충은 새우렁이, 참붕어 맞죠? 요코가와 흡충은 다슬기, 은어 맞죠? 폐흡충은 다슬기, 게 맞는 말이에요. 예, 해서 22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돼지로 인해 감염되지 않는 기생충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유구조충, 톡소포자충, 선모충 다 맞는 말이에요. 유구조충은 우리가 갈고리촌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동양모양 선충은 채소로 걸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2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맨발로 밭에서 일했을 때 감염되기 쉬운 것. 그러니까 이거는 경피 기생충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피 기생충, 그러니까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십이지장충, 우리가 구충이라고 하는 거죠. 예, 구충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십이지장충이에요. 네, 회충, 편충, 동양모양 선충은 채소를 통해서 바로 걸린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2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간흡중이 제2 중간숙주인 붕어나 잉어에서 생존하는 형태가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예, 이거는 피낭유충이에요. 이제 레디아나 유모유충은 이제 1 중간숙주에서 존재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냥 피낭유충만 알고 계세요. 레디아나 유모유충, 포자유충은 잘 문제 나질 않으니까 피낭유충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피낭유충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의 피하지방 쪽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껍데기하고 고기 사이에 사는 거죠. 예, 25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드라이 오븐을 이용하여 유리기구, 주사침, 유지, 글리세린, 분말 등을 170도에서 한두 시간 처리함으로써 소독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건열 멸균법이다. 왜냐면 여기 드라이 오븐을 쓰는 거예요. 드라이를 쓰는 거니까 건열 멸균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고압증기 멸균법은 뭐냐면 오토클레이브라고 하는 게 압력솥에서 15파운드 압력으로 121도씨에서 15 내지 20분간 이제 그 소독하는 거예요. 얘는 아포까지 사멸할 수 있어요. 건열멸균법은 아포를 그 사멸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유통증기 멸균법, 얘는 100도씨에서 30 내지 60분간 증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 증기를 통과시켜가지고 살균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소독법은 100도에서 끓는 물 30분간 끓이는 거예요. 얘는 아포를 죽일 수 없어요. 아예 얘는 아포를 죽일 수 없다. 이제 고압증기멸균법은 아포를 완전히 죽일 수 있고요. 건열멸균법하고 유통증기멸균법은 아포를 죽일 수는 있지만 조금 어려워요. 유통증기멸균법은 특히 그렇고 건열멸균법은 죽일 수는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조금 완벽하지 못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5개의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보고 위생안전 기출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식품위생, 개인위생, 주방위생 이런 위생 부분하고 안전관리 부분은
과목에 불구하고 모두 풀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과목마다 문제도 다를 뿐만 아니고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 풀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그렇게 권장드리겠고, 조리사 그 시험, 기능사 시험뿐만이 아니고 조리사 고시, 그 단체급식소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여기 이제 그 인원 선발할 때 시험 보시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